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20년 후 일본은 반드시 몰락한다. 짐 로저스가 자신의 저서에서 한 발언입니다. 심지어는 2050년 일본은 범죄의 대국이 될 것이며 지금 떠나거나 총을 사놔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짐 로저스의 새로운 책이 한국에서 출판됐습니다. 위기 시대 돈의 미래는 지금까지 지속됐던 세계 경제의 호황은 막을 내리고 곧 세계 경제에 위기 상황이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경제 대국이라 불려졌던 국가들도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될 중국, 세계 최대 적자 국가 미국, 완전히 주저앉게 될 일본 등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명한 투자자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잡는다고 말하며 성공 투자의 법칙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제 대국들의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였습니다. 그리고 짐 로저스는 한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긍정적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위기 시대 돈의 미래에서 짐 로저스는 각국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고갈돼서 파산 직전에 처해 있다. 자동차 기업 GM과 포드의 본거지인 디트로이트는 이미 2013년에 파산했다. 최근에는 미국의 베네수엘라라고도 불리는 일리노이주 역시 파산하기 직전에 있다. 일리노이주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며 대도시 시카고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약 1300만 명이 사는 거대한 행정지역이지만 지방채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염기금 부족이 심각한데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곳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일리노이주는 대마와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하고 명화를 매각하는 등 온갖 방법을 강구하며 재정 건정성 확보에 나섰지만 이는 깨진 독에 물 붓기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규모가 큰 주가 파산하면 그 주에 속한 하위 지방자치단체도 파산하면서 도미노처럼 파산이 이어질 위험이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트럼프는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큰소리쳤지만 그가 재임하는 동안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위기 앞에서 늘어나기만 하는 거액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나라와 도시, 기업은 거의 없다. 재정 건전성은 자주 화제에 오르지만 긴축 재정을 실행에 옮기는 사례는 드물다. 누구나 더 많은 돈을 빌리고 더 많은 돈을 쓰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상황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나아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도 세계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무역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없었다. 무역전쟁은 늘 누구에게나 재앙을 가져왔다. 2020년이 가기 전 미국 경제가 실제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도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중국, 일본, 한국, 멕시코, 독일 등을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외국과 더 심한 무역 마찰을 일으키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이번 위기가 내 인생 최악의 사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다. 미국은 최근까지 역사상 가장 오래 경제적 번영을 누렸다. 많은 사람들이 향후 100년간 이런 호황이 계속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정도다. 하지만 지금껏 경제에 문제가 없는 시대는 단연코 없었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모든 국가에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빚과 더불어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일으키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1930년대에 버금가는 불황이 들이닥칠 것으로 보인다. 풍요로운 나라일수록 이민자들이 모여든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기회가 된다면 미국에 가고 싶어 한다. 미국에는 지금도 아메리칸 드림이 존재하며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이들과 함께 발전해온 나라다. 바로 이 점이 미국의 지속적인 번영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에게 관대하지 않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도 했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명분으로 세계 각지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의 비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지금보다 미국 경제가 더 침체되면 외국인에 대한 공격 역시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민자를 배척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미국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미국 역시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이며 IT 등 매우 많은 분야에서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가라앉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누군가가 미국을 대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는 그게 중국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100년 후에는 중국을 이어 다른 나라가 패권을 잡을 것이다. 200년 후에는 또 다른 나라가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세계 경제의 중심은 중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중국을 제외하고 과거의 영국과 현재의 미국 같은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이라면 좋을 텐데 하고 일본인들은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불가능한 이야기다. 부채가 많고 고령화가 진행 중인 일본의 미래는 밝지 않다. 아시아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나라는 중국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당시 중국은 부채가 거의 없었다. 태풍을 대비해 많은 돈을 모아두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중국은 그간 모아둔 돈을 풀어 세계 경제를 구했다. 하지만 그랬던 중국도 지금은 채무가 많다. 이번에는 그때와 다르게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다. 좀비 기업 경영진은 정부가 우리를 구제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일본 역시 1990년대 전반 거품 붕괴 후 부실 채권을 처리할 때 비슷한 경험을 했다. 미국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가 해결사로 나섰다. 그럼에도 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물론 중국 정부는 구제해서는 안 될 기업은 그대로 파산하도록 놔둘 것이라고 큰소리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럴지는 알 수 없다. 오랜 기간 자본주의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없는 공상주의 국가인 중국이 위기가 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말로 잘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1950년대에 일본은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힘을 길렀다.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으나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품질이야말로 자신들이 성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회사이던 알코아의 최고 경영자가 해준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한다. 그는 일본에 갔을 때 알루미늄 롤을 사서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제품을 피츠버그 본사의 알코아 임원들에게 보여줬다. 이건 특별한 알루미늄 롤이죠. 이렇게 품질이 뛰어난 제품은 본 적이 없어요. 임원들이 놀라워하며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일본에서 표준인 알루미늄 제품이요. 1959년 혼다가 미국에 상륙했을 때 미국인은 모두 배를 잡고 웃었다. 일본 제조업체에서 만든 오토바이가 팔릴 리 있나. 하지만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적당한 혼다의 오토바이는 미국에서 대박을 쳤다. 몇 년 뒤 이 현상은 또다시 반복됐다. 1965년 GM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기업이었다. 부채도 없었다. 어떤 컨설턴트가 찾아와 경영진에게 곧 일본 제조업체가 만든 자동차가 쳐들어올 겁니다 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경영진은 누가 일본 제조업체를 신경 쓰겠냐며 코웃음을 쳤다. 그로부터 50년 후 GM은 도산했고 토요타 자동차는 글로벌 제조업체로 발돋움했다. 1950년대에 일본인은 가격이 아니라 품질을 내서 상품을 팔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일본이 성공한 이유다. 하지만 전후 위기에서 다시 일어나 고도 성장을 이룩한 일본의 성공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거품이 붕괴된 후 경영에 실패한 기업이 파산하지 않도록 구제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면서 경제는 오랫동안 나락으로 떨어졌다. 가망 없는 기업의 도산을 막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도 잘못된 선택이다. 이 선택 하나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30년에 걸친 정체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일본의 사례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싼 것을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 나는 장기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곳에서 가격이 뚝 떨어진 것 혹은 저평가된 것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곤 한다. 특정 상품의 가격이 대폭 하락하면 대체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내가 주목한 몇몇 국가가 있다. 첫 번째는 북한이다. 나는 미국인이라 북한에 투자할 수 없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아주 멋진 투자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한다. 김 위원장은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의 경제 발전상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베이징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믿을 수 없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으로 돌아가면 현실이 기다린다. 북한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러다 보니 김 위원장은 중국,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개혁개방 노선을 추진해 자국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어 할 것이다. 진짜 문제는 미국에 있다. 미국은 한국의 육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3만 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앞으로도 군사적인 중요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한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북이 바로 통일될 수는 없겠지만 한국과 북한의 지도부가 이런 분위기를 계속 유지한다면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측이 대치하고 있는 38선 일대의 지역이 개발되면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사이에 아주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독일과 베트남의 통일은 자국 경제를 크게 활성화했다. 한민족은 중국에 사는 조선족까지 포함하면 약 8만 명에 달한다. 게다가 다행스럽게도 이들에게는 종교적인 분쟁의 소지가 없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짐 로저스는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통해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 등 경제대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현명한 투자자는 기회를 잡는다고 말하며 성공 투자의 법칙을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짐 로저스의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렸습니다.